가겠습니다. 모란이 필기는 독을 차고 페이지 105쪽입니다. 105쪽. 오늘 배울 작품은 모란이 필기까지는과 독을 차고인데 작가 보시면 둘 다 김영랑이라고 하는 작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김영랑이라고 하는 작가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인데 김영랑이라고 하는 작가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작품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름다운 느낌의 작품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유미주의적 태도라고 해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을 지은 대표적인 작가인데 그 작품의 표본이 되는 게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매번 아름다운 이미지를 표현할 것 같은 김영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특이하게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작품인 독을 차고라는 작품을 창작해서 항상 모란이 피기는이 나오면 독을 차고랑 같이 나와요.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을 차고라고 하는 작품이 김영랑이 표현하는 작품 중에 조금은 신선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니까 생각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작품 개관 보시면 자유시, 서정시, 성격 동그라미 유미적. 아까 말씀드렸죠? 유미적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상징적, 낭만적도 동그라미. 김영랑 작품은 유미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징 1번, 수미상관 또 나오네요. 우리 앞에서 수미상관 배웠는데 얘들아, 수미상관이 나오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고 비슷하게 끝나니까 운율을 형성할 거고요.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특성에 주목하시면 의미 강조 또는 주제 강조가 될 거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니까 형태상,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감과 통일감을 부여해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미상관 나왔을 때 효과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역설적 표현, 같은 말, 모순형용, 같은 말, 역설법.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얘들아,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자체는 모순된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역설법을 사용하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진리나 진실 또는 주제 또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포커스여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역설법을 공부할 때 매번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죠? 본문 들어갈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란이란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화자의 소망이자 보람이자 가치와 관련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화자가 꿈꾸는 소망, 화자가 꿈꾸는 보람, 화자가 꿈꾸는 가치. 그래서 또는 이렇게도 말해요. 지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소재를 모란이라고도 하니까 모란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먼저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개관 부분에 주제 보시면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라고 했잖아. 네. 여기 나와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걸 모란이라는 글자로 바꿔도 돼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럼 작품에 나와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또 한 번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나 동그라미 치셔야죠. 나라는 글자 나오면 화자가 작품 속에 뭐 한다? 등장한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화자라고 설명을 하죠. 작품 속에 화자가 등장하는 것을 표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I와 같은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작품 속에 화자가 등장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아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가로쳐 보시면
아직이란 두 글자 의미 뒤에 볼게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화자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포기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자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죠.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 동그라미 쳐볼까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가 피는 계절이야 얘들아? 꽃.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꽃이 나왔어? 모란. 모란. 즉 봄은요 모란이 피는 계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봄을 기다리는 거야.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는 서술어 밑줄 쳐보시면 있을 테요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요라고 하는 종결어미로 끝나죠. 네. 그럼 다로 끝나는 것보다 요로 끝내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 거고 태요라고 하는 두 글자가 과거에는 여성적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적 어조라고도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섬세해요? 아니면 좀 날카로워요? 섬세. 섬세하니까 여길 가지고 섬세한 어조라고도 설명하고요. 그래서 모란잎히기까지는 해서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도 자주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뚝뚝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1번 뚝뚝이라고 하는 거 뒤에 보자.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럼 뚝뚝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의 모양이나 모습 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뭐가 되냐면 다섯 글자. 그렇죠. 음성상징어가 될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냐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니까 상실감을 표현하겠죠. 상실감. 모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상실감을 나타낼 거고 이 부분을 연결지어 보신다면 결국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각을 써야 느낄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일제강점기 분위기가 좀 덜 날 수 있지만 다양한 표현 방식과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작품들이라서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걸어쳐 볼까요? 그럼 비로소 뒷문장을 먼저 볼게.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그러면 비로소라고 하는 부사어는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이상 없죠? 왜? 앞에서 무슨 꽃이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모란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비로소라고 하는 건 소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좌절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를 왜 가로치라고 했냐면 아까 봤던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로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같아요? 대조돼요? 대조가 되죠.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는 부사어의 역할과 기능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봐요. 비로소 밑줄 쳐놓고 아직 밑줄 쳐놓고 두 가지 부사어의 의미 차이를 서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밑줄 쳐보실까요? 봄을 여인 슬픔? 봄을 여인 슬픔이라고 하는 건 봄을 뭐 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잃어버렸다가 될 거야? 네. 그럼 봄이 돼야 모란꽃이 피는데 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니까 결국 삶의 아까 봤던 소망, 보람, 뭐 가치, 의미들이 전부 다 뭐 했다? 사라지게 되었다. 화자의 입장에서 삶의 소망, 삶의 보람,
삶의 가치, 삶의 의미가 싹 다 사라졌다면 어떤 정서를 느낄까요? 상실감. 그렇죠. 슬픔 느낄 거고요. 상실감 느끼겠죠. 생각해봐. 예준이의 삶의 가치가 호두과자라고 가정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두과자 다 드셨어요. 예준이는 삶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니까 슬프겠죠. 내 호두과자가 없어졌어 하고 울고 있을 거야.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도 느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친구가 좋아하는 게임 아이디를 지웠어요. 상실감은요? 그죠. 크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아이디를 지우겠지, 진짜는. 그렇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여기 밑줄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내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모란이 온 세상에 없었다라고 하니까 화자는 허무할 거고요, 공허할 거고요, 뭐 상실감도 느끼겠죠. 보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삶의 낙이 없어졌을 거 아니야.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동그라미. 그럼 보람을 다른 시어로 바꿔보면 무슨 꽃이 될까요? 모란이 되겠죠. 나의 보람이, 즉 나의 모란꽃이 밑줄 서운케 무너졌으니 같은 말 아까 봤던 거 모란이 소멸되었으니까 소망이나 보람이나 가치와 같은 것들이 못했다, 사라졌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 생각을 하면 쉬운 부분 하나 나와요. 밑줄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얘들아, 모란꽃이 졌다라고 해서 나의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만큼 화자가 느끼는 삶의 소망과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방금 밑줄 친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라고 하는 건 결국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모란꽃이 졌기 때문에 내 1년은 끝났다. 과장법이죠. 야, 호두과자를 다 먹었으니까 예준이의 2022년이 끝났다라고 말한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과장했죠. 2번 화자의 정서는요 마찬가지 똑같이 절망감 느껴지겠죠. 상실감 느껴지겠죠. 슬픔 느껴지겠죠.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여기 가로쳐보자. 360날. 이때도 알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죠? 360일을 이때도 알았어요. 일제강점기야. 아 그래? 그런데 100년전이야. 아니 아까 도입부에서 일정정기라고 했는데 그래는 뭔 개소리예요. 죄송합니다. 100년전이야. 호두과자 옆에 있잖아. 아직 상실감 느끼지 마. 왜 이렇게 상실한 것처럼 왜 그래? 아유. 먹지 마. 그런 거 옆에 있는 거. 네. 우니까 예준이. 360날 가로쳐 보시면 숫자죠. 네.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1번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깊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죠. 수십 몇 미터,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서라고 하는 건 결국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야. 상실감, 슬픔, 뭐 절망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많이 슬퍼 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숫자를 가지고 왔죠? 그럼 결국 여기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화자가 다시 모란꽃을 보기 위한 기다림의 나날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모란꽃이 지고 나면 360날 동안 나는 모란꽃이 피기까지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마지막 두 행도 시작과 동일하네요. 얘를 뭐라고 한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가로쳐보자.
그 아직은 얘들아 뭐라고 기억하면 좋냐면 같은 말 여전히 나는 여전히 모란꽃이 피는 봄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까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화자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명적 기다림이 될 거야. 숙명적 기다림.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기 네모 쳐보자. 찬란한 슬픔의 봄. 1번. 슬픔이 찬란해요? 아니요. 슬픔이 찬란하면 우린 매일같이 울고 다녀야 되겠죠. 우울감에 빠져 있어야 되고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법? 역설법. 역설법. 같은 말 모순 형용이라고 아까 개관에서 봤죠. 2번. 왜 찬란하고 왜 슬픈지를 생각해 봐야죠. 왜 찬란할까 얘들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꽃이 피. 그렇죠. 모란이 활짝활짝 피니까 같은 말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으니까 봄이 찬란하겠죠. 반면에 슬픔이라고 말하는 건 모란이 폈다가 모란이 결국 뭐예요? 지니까. 지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죠.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마지막 나는 이라고 마지막 행위 시작을 합니다. 그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목적어로 끝났죠. 우리말은 서술어로 종결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구절은 목적어로 종결을 했죠. 네. 우리말의 문장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표현하고 싶은 표현 방법 뭐라 그래요? 진짜 커. 아이 아이씨. 그건 맞춤법입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 행 전체 묶어보시고요. 아. 도치법이죠. 아. 아. 국어의 어순을 뒤죽박죽 섞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도치법 왜 썼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치법을 왜 썼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도굴차고. 도굴차고 오른쪽 개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유시적 정시 성격 동그라미 의지적 저항적 모란이 피기까지 는과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모란이 피기는과 도굴차고의 화자의 태도와 성격이 완전 달라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라고. 첫 번째 포인트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주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밑줄 대결 의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던 김영란이라는 작가가 대결 의지를 표현하고 있대요. 화자의 태도는 특이할까요? 일반적일까요? 특이하죠. 특이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합니다. 1번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동그라미 대조적 위에다가 적어 놓으실까요? 뭐라고 적으면 좋냐면 적지 말자. 아래 1등급 노트 보세요. 1등급 노트 1등급 노트 보시면 나 1번 대조적 삶의 자세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볼게요. 시적 화자 동그라미 의지적이다. 화자가 의지적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시기에 맞서 싸운다야 개판친다야? 맞서 싸운다. 반면에 벗 동그라미. 벗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수능적이래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세예요. 이 두 사람의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특징 1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와 벗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2번 직설적 표현 같은 말 특징 2번 다시 올라와서 직설적 표현 같은 말 직접적이죠? 네.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여 밑줄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자. 독을차고에서 얘들아 이 독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를 추측해보시면 지금 무슨 시대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결국에는 판?
저항 의지가 될 거고요. 네. 대결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 네. 공부에 독을 품고 공부를 해라 이런 말들도 있죠. 네. 앞발이 정신으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 의지. 두 번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것들은 하자의 내면 속 확인할 수 있는 의지가 될 겁니다. 하자는 마음속으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지 같은 현실 속에서 만족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얘들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지조절개라고 해도 특이사항 없겠죠? 네. 오. 그럼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에 나오면 고전 시가 중에 고전 작품 중에 지조와 절개가 나오는 작품들하고 묶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전 작품 중에서 지조와 절개랑 관련된 자연물들 뭐 배웠어? 대나무. 아, 대나무. 네. 대나무, 소나무, 매화, 매화. 국화. 네.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래 합쳐서? 사분자라고 하죠. 오. 사분자.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외부 지문이랑 연결됐을 때도 추측이 가능하시니까 고민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가슴에 내라는 글자 나오네요. 그럼 이 작품도 화자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독 동그라미 쳐야죠. 독의 의미는 도입부에도 설명드렸으니까 별도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독을 찬지, 여기서 말하는 찬지라고 하는 두 글자는 같은 말로 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가슴에 독을 품은 지 오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즉 해친 적이 없는 밑줄 새로 뽑은 독. 여기서 말하는 새로 뽑은 독이라고 하는 건 나의 내면 속에 있었던 순수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순수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문학에서 내면 속에 있는 순수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새로 뽑은 독이라고 했을 때 이 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물건이잖아요. 우리 얘들 독극물 주사 이렇게 말하잖아. 누가 죽일 때 사용하는 거. 거기서 말하는 독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 뽑아낸 독이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고요. 새로 뽑은 독, 벗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벗 앞에 가로 열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벗은요 긍정적인 인물인가요? 부정적인 인물인가요? 그런가요? 부정적인 인물, 즉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로 고등학교 용어입니다. 시민적 태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준이가 학원에 돈을 가지고 오면 내가 매일같이 돈을 훔쳐. 빼서 삥 뜯어서. 그걸 보고 있는 설아가 나도 뺏길 수 있으니까 또는 나도 저 사람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는다면 설아는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얌전히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태도가 될 거고, 그걸 보고 있던 시영이가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덤비고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결을 신청한다면 화자와 같은 태도가 되겠죠. 소시민적인 태도가 아닌 게 되겠죠. 시영이의 입장에서는. 소시민적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가만히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을 소시민적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시민적 태도.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다. 나는 나 동그라미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이 부분은 벗의 충고와 나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현실에 순응하는 벗이 야 그 독 그만 가지고 있어. 어우 무서워. 나는 야 그 독이 너를 해칠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자는 벗을 긍정으로 봐요, 부정으로 봐요? 긍정. 아, 부정. 부정으로 보겠죠. 결국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벗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비판 또는 부정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입장에서 아 그렇게 되면 안 돼. 현실에 순응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데 친구는 야 현실에 순응하면 살아. 너 그 독 아우 무서워.
빨리 없애버려 이러고 있으니까 화자의 입장에서는 친구를 깨달음을 주고 싶었겠죠. 도간차고라고 나와 있는데 독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여긴 누가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벗이야 벗. 벗이 나에게 또 한 번 뭐 할 거냐면 충고할 겁니다. 그럼 친구는 나에게 독을 품으라고 할까 없애버리라고 할까? 없애버리라고 말할 거야. 보자.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서 너랑 나랑 마주 가버린다는 죽어버리면 너랑 나랑 죽어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가 모지라져는 닳아 없어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닳아 없어져서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지금 이렇게 살아봤자 독을 품고 살아봤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감정을 없애버리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자. 사회는 쉽게 변화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친구는요.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가로다 보시면 결국 친구는요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위해 노력해봤자 사회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게. 우리가 노력해봤자 뭐해. 삶은 어차피 그지 같은데. 이런 관점이 되겠죠. 아 밑줄 영탄법이죠.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음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걸 우리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밑줄. 현대어플이 하면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 부분은요. 허무함에 대해서 화자가 인정하긴 인정했어요. 허무하다. 인정하긴 인정했습니다. 근데 뒤에 키워드 하나 나와요. 허나 네모 치시고요. 별빛이 5개 박아보시면 허나라고 하는 글자는 같은 말로 그러나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불일치하겠죠? 그럼 이 그러나라고 하는 글자 나오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 시상이 뭐 된다? 전환된다. 네. 매번 나오는 키워드 시상이 전환된다. 아 맞다. 제 여자친구가 수업 영상을 찍으면 맨날 보내달라고 보내주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보내달래요. 보고 싶다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근데 내가 한동안 여기서 찍었잖아. 근데 계속 여기에 예준이 목소리가 들어가나 봐. 그래서 여자친구가 전화통화하는데 걔 그 학생이 누구냐. 그래서 말을 했지. 이런 애다. 근데 어제 테스트 개판으로 봤잖아. 내가 보내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지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자친구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준이가 말을 맞던 틀리던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게 굉장히 이쁘대.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보다 알던 모르든 참여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친구한테 맛있는 거를 사주라고 말하고 싶었대. 근데 테스트 예준이가 틀린 문제를 말해주니까 그 말은 내가 다음에 할게 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어차피 이 영상 안 보낼 거니까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종합고사 보는 시험지를 자기한테도 보내달래요. 풀어보겠다고. 모델 다 봤거든요. 그 내가 너희들 링크 보낸 거 있잖아. 그걸 다 봤어. 신기하지? 아 섬에 계실 때는 이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수업 영상으로 보는 거고. 나 원래 수업 영상을 이걸로 안 찍어. 아이패드 화면 녹화로 하거든요. 이게 네. 칠판이 없어도 되는 게 아이패드니까. 여자친구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뭐 보내려고 찍었던 건데 요즘에도 그냥 수업하는 거 라이브로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다 보고 이제 시험 문제 제가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풀어보겠다. 그래서 여자친구 점수보다 아래이신 분들은 혼나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근데 선생님인데 초등학교랑 이거는 다르잖아. 아니, 아 근데 뭐 철학 공감하잖아. 그렇지. 진짜 왜 보시지? 외보시지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보낸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풀었던 점수를 3반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잡으시죠. 네. 아니 그분도 이제 수능을 보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네, 안 봤어요. 아까 너희들이 볼 연도보다 그분이 본 연도가 더 길어. 어쩌면. 그래서 오늘 수업 뭐해라고 하길래 오늘 모라니 피기까지랑 독을 차고 할걸? 그랬더니 작가가 김영랑이야? 이러길래 맞아 이랬더니 일제강점기인가? 거기까지는 아시더라고요. 잔상으로. 세부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안 물어봤고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안 나왔겠죠? 어쨌든 재밌겠다 정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교재가 없잖아. 그 영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넘기는 거고 칠판 판서 보고 그냥 끝나는 거지. 너희들이 유리하긴 하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재밌겠다. 시험은 긴장감이 없어. 결과 보고 나오고 이야기합시다. 봐주세요. 아니 성적 메시지. 얘도 화장품 뺏어야 돼. 화장품이 없는데 뭘 뺏어? 화장하고 왔으면 집에 있겠지. 화장하고 왔으면 집에 있겠지. 알겠습니다.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량이 세모. 화자에게 덤비고 있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일제가 되겠죠. 즉 일제는 우리에게 타협과 굴복을 요구하는 부정적 대상이 되겠죠. 이리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마음 동그라미.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독이죠. 네. 저항 의지와 극복 의지, 순수함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 마음을 노리매. 여기 밑줄. 내가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 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밑줄. 그럼 결국 화자가 처한 현실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이다. 처참하다. 동물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이래요. 이리승량이 때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일제에게 타협당하고 굴복받기가 딱 좋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되겠죠. 나는 여기 밑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직설적 표현. 화자가 의지를 다지고 있죠.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마금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죽는 날이야. 죽는 날 나의 여기 동그라미 외로운 혼. 여기서 말하는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것도 저항정신, 현실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나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작품의 시어의 의미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종합고사 시험범위 2개 남습니다. 남신이주의동 박시몽방과 돌다리.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죠. 네. 수요일 목요일 하고 나면 지금까지 나간 부분들 싹 다 문제 해설 진행할 거니까 혹여나 앞부분 문제 안 풀려 있으신 분들은 문제부터 푸시고요. 아시겠죠? 네. 문제 해설할 때 문제 안 풀려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네.